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워킹맘인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마음에 짐처럼 가지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고백하고 훌훌 털어버리려고 해요. 제 얘기 들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가난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원래 큰 호텔 데스크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계신 호텔에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가 묵게 되며 만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말씀하십니다. 사기 결혼이었다고. 뭐 중매로 결혼하거나 부모님끼리 아는 사이에서 결혼시킨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더라고요. 결혼식 날 이상하게 친구들 나이가 많아 보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답니다. 나이까지 속였다더라고요. 그걸 결혼하고 저 낳고 나서야 알게 되셨대요. 저 출생신고하고 등본 떼어보니 아버지의 나이가 알고 있던 것보다 5살이나 많았답니다. 나이가, 나이가, 왜? 왜 속였어요? 그게 당신이 나를 안 만나줄 줄 알고 미안해. 이렇게까지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말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여보. 저희 아버지 정말 멍청하니만큼 착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넘어가셨다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니 별말 없이 넘어갔다더라고요. 그리고 또 1년이 조금 더 지난 뒤에 제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살고 있는 집이 월세라는 사실을요. 어쩐지 집에 관련되어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본인이 집주인을 만나 해결하겠다고 하셨대요. 마치 어머니랑 집주인이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어머니와 저와 남동생이 집에 있는 순간에 집주인이 들이닥친 거였죠. 아니 월세를 왜 안 가져와요? 네? 아 집주인분이세요? 그런데 월세라니 저희는 전세 계약하고 들어온 건데요. 전세? 전세는 무슨 이 건물 사람들 다 월세 살아요. 네? 아 됐고 월세가 벌써 3달치가 밀렸어요. 이번 주까지 안 보내면 당장 쫓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분명 결혼할 때 아버지가 전세금 집에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수를 다 해오셨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보증금 조금에 월세가 비싼 집이었고 어머니는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셨던 겁니다. 집 전세인 거 왜 속였어요? 그게 당신이 나랑 결혼 안 해줄까봐.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부모님이 나를 속이라고 했다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생각하고 물어보셨대요. 또 속인 거 있으면 말해봐요. 나한테 거짓말 한 거 더 있죠? 학벌도 직업도 거짓이었대요. 그럴싸한 대학교 나와서 번듯한 직장인인 줄 알았더니 대학은 다녀본 적도 없고 회사에선 계약직에 월급도 어머니한테 말한 것보다 훨씬 적었대요. 줄곧 아버지가 경제권을 갖고 있었으니 어머니는 월급을 얼마 받는지도 월세가 나간 것도 모르셨던 거죠. 그럼 우리 모아둔 돈이 있긴 해요? 월세는 또 왜 밀린 건데요? 착한 줄 알았던 아버지는 그냥 멍청이였답니다. 부모님 말만 듣고 행동하는 멍청이요. 모아둔 돈 하나 없고 매달 부모님한테 용돈 보냈다더라고요. 어머니의 부모님껜 10원 한 장 안 보냈으면서요. 그러다 아버지의 형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대주었고 그 바람에 월세도 못 내는 형편이 됐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한숨이 멈추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저히 갈피가 잡히지 않았대요. 우선 집부터 어떻게 해보자 싶어 친정의 손을 빌려 보증금 겨우 마련해서 원룸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어차피 그 원룸에 들어가지도 않는 살림살이는 고물상에 다 팔아버리고 최소한의 집만 들고 들어가셨답니다. 그때 저는 2살, 동생은 1살이었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저 또 못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이 생후 6개월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는 집주인 아주머니 댁에 맡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른 아침에 나가서 3, 4시간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마트 오픈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배달 온 식자재들을 채우고 유통기한 지난 것들 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돌아와서는 저희를 돌보시면서 손부업을 하셨습니다. 스티커를 포장하는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셨답니다. 그 바보 같은 거짓말쟁이를 끼고 살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심성이 어디 가지를 않는 건지 이번엔 둘째 누나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재혼을 하는데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요. 그 이후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은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돈 문제로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연애 때부터 술은 한 잔도 안 하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오셨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셨답니다. 욕설을 퍼부으며 어머니께 손찌검까지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는 제 남동생에게도 손을 휘두르려 했던 거죠. 저희 어머니가 몸을 날려 그 순간만은 막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날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아버지를 데리고 이혼 서류를 쓰러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더라고요. 부모님이 술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야 결혼할 수 있다고 했다고.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지 그날 처음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더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더 억척스럽게 사셨습니다. 마트에 가서 3, 4시간 일을 하시고 일을 마치실 때 유통기한 지난 상품들을 모아 가져오셨습니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마트 사장님이 어차피 다 버려야 하는 거 전부 다 가져가라고 했다더라고요. 손부업도 더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호텔 데스크에서 일하셨던 경력을 살려서 모텔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손님 받고 손님 없는 방 청소하는 그런 일이요. 집주인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원래는 야간엔 남자 직원을 쓰셨거든요. 손님도 많고 사건 사고도 종종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하도 사정사정을 해서 집주인 아주머니가 알겠다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하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동생이랑 둘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남매 밥 해주시고 싹 씻겨주시면 저희는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8살, 동생이 7살이었습니다. 1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동생은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은 꽤 차이가 크잖아요. 저는 매일 밤 엄마가 보고 싶어 우는 동생을 꼭 안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게 동생은 그저 애기였고 동생에게 저는 엄마만큼이나 큰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모텔에서 3년을 일하셨습니다. 그러다 모텔이 장사가 잘 안 되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모텔을 내놓게 되셨고 어머니는 다시 마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마트에서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7시면 우리 민정이랑 민호 아침만 차려주고 가야 할 텐데. 엄마, 저희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민호 데리고 학교 잘 다닐게요. 점심밥은 어차피 학교에서 주잖아요. 저녁은 아침에 먹은 찌개 데우고 반찬 꺼내서 먹으면 돼요. 10살이었던 저는 참 의젓한 딸이었습니다. 애늙은이 같은 구석도 있는 철이 빨리 든 아이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어머니는 바쁘셨고 또 힘드셨고 돌봐줘야 할 동생이 있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힘드셨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를 보살펴줄 사람은 어머니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보살핌을 주는 사람이 많이 바쁘고 힘들다는 것을요. 그러니 제가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동생을 데리고 집에 와서 같이 숙제를 먼저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하는 학습지도 한번 해본 적 없었지만 동생과 저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초등학생 공부는 성실하기만 해도 그럭저럭은 합니다. 숙제 잘해가고 수업만 잘 들으면 다 아는 것들이니까요. 동생 숙제도 도와주고 같이 일기까지 쓰고 그러다 밥 시간 되면
제가 밥도 다 차려줬습니다. 9살 때 어머니한테 가스불 켜는 방법도 배워서 찌개도 데울 줄 알았습니다. 반찬도 꺼내서 접시에 예쁘게 놓고 밥통에서 밥도 퍼서 동생이랑 야무지게도 먹었습니다. 다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제게 설거지를 왜 하냐며 가방만 벗어 던지시고 와서는 차가운 손으로 제가 설거지하는 걸 가져가셨습니다. 그 일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빚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빚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저랑 동생한테도 항상 말하셨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라고. 얼마나 잘 살자고 빚을 지냐며 절대로 돈은 안 빌린다고 하셨습니다. 갚을 능력도 안 되는 거 괜히 손 벌렸다가 자식들한테 빚만 남기게 된다고도 하셨죠. 하지만 언제나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6학년이 되었고 동생이 5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와, 엄마 자전거 너무 멋져요. 어때? 엄마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 아들이 타던 거래. 아직 쓸만하지? 맨날 버스 타고 마트 가려니까 차비가 아깝더라고. 이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서 운동도 하고 차비도 아끼려고. 마트에 출퇴근하는 차비가 아깝다던 어머니는 자전거를 하나 얻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하루를 보내고 동생과 저녁밥을 먹은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어머니가 오셔야 하는데 설거지가 끝나도록 어머니는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일이 늦게 끝나나 생각하면서 잘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고 10시가 되도록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11시가 다 되어서야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한쪽 팔에는 깁스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엄마 왜 그래요? 다쳤어요? 어떡하니, 우리 어떡하니 민정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사고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골목길, 어머니는 직진으로 쭉 달리시다가 우회전을 하셨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좌회전을 하며 불쑥 튀어나왔고 그대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전거랑 같이 넘어지셨고 차는 운전자석 문짝이 찌그러지고 왼쪽 라이트가 깨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팔이 부러지셨고 다행히 차 주인은 다친 곳이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보험이 없으셨어요. 그땐 자전거 보험 이런 것도 없었고 어머니가 그 흔한 실비도 하나 없으셨거든요. 지인분한테 안보험 하나를 들었던 게 전부셨죠. 그러니 보험 처리는 할 수 없었고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과실이 50대 50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죠. 큰일 났구나. 그래, 돈 몇십만 원 물어주면 되겠지 했는데 그 차가 정말 엄청 비싼 차였답니다. 정말 억소리 나게 비싼 외제차였대요. 하필이면 저희가 사는 그 볼 것 없는 동네에 그 비싼 차가 왔던 겁니다. 그 운전자가 자기도 과실이 있고 저희 어머니가 다치셨고 하니 상황을 봐준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값이 400만 원이랍니다. 어머니가 제게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그때 어머니가 마트 일하시면서 100만 원도 못 버셨을 겁니다. 그럼 어머니의 4달치 월급이라는 건데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겠어요. 안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는데요. 게다가 어머니가 팔도 다치셔서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정이 안 좋으니 좀 깎아주면 안 되겠냐, 아니면 나눠서 주면 안 되겠냐 하셨대요. 그러니까 차 주인이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차를 써야 하는데 그 피해는 어쩔 거냐면서 외제차라 수리 맡겨도 한참 걸린다면서 일주일 안에 돈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했대요. 어떻게 이리도 상황이 딱할 수 있는지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사채를 쓰게 됩니다. 어머니가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차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급한 불부터 끄자 싶어 사채를 쓰신 거였습니다. 깁스를 풀지 못해 일을 못하시는 한 달 동안 어머니는 굉장히 우울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는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셨지만 눈치가 빠른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우신다는 사실을요. 한 달 뒤 깁스를 푼 어머니는 바로 마트 일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쉬시는 날에는 손 부업거리를 가져와서 하셨습니다. 그 좁은 원룸집 한 구석에는 항상 스티커나 작은 종이들 같은 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채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도 원금은 그대로고 이자만 겨우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14살 가을에는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TV에서 보던 괴팍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나름 예의를 갖추면서 말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누나, 무서워. 저는 무서워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주변에 가끔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요. 대개는 전단지를 돌리거나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남자애들은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새로 사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옷 장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포장 일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자기도 부모님한테 돈 받고 한다면서요. 바로 좋다고 쫄래쫄래 쫓아갔습니다. 2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지하에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오빠 2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택배를 싸고 있더라고요. 친구랑 저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옷을 봉투에 넣고 그걸 또 겉봉투에 넣고 박스도 접고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첫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친구 부모님은 그 당시에 최저시급에 맞춰서 돈을 주셨습니다. 친구랑 재밌게 일하고 돈도 버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들키는 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민정아, 너 요즘 학교 끝나고 어디 다녀오니? 민우한테 들어보니까 집에 같이 안 온다고 하길래. 그리고 옷에 무슨 먼지가 이렇게 많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 그게 저 아르바이트 해요. 뭐? 어머니는 상상도 못하셨는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내가 결국 내 빚을 자식한테 물려주는구나. 엄마,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보람차고 재밌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엄마 빚 조금이라도 빨리 갚으면 우리 다 같이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한숨을 푹푹 쉬시고는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아, 일한다는 곳 주소 엄마한테 알려줘. 만나 뵙고 인사라도 드려야지. 힘들면 바로 그만두는 거다. 알겠지? 네, 알겠어요, 엄마. 자식한테까지 일을 시켜야 하는 형편이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감정 운운하기엔 저희 집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고작 달걀 프라이 하나, 무 말랭이, 감자볶음이면 말 다 했죠. 저는 학교를 마치고서는 옷가게 창고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유도 돌렸습니다. 방학마다 할머니 댁에 가는 친구 대신에 방학 동안 제가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학업에 열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공부는 꽤 재미있게 했었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땐 공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던 착한 동생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누나랑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알겠지? 나도 누나랑 엄마처럼 일해서 돈 벌면 안 돼? 안 돼. 너는 공부 잘하잖아. 공부 잘해서 나중에 어른 되면 엄마랑 누나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벌면 되지. 알겠어. 내가 공부 진짜 잘해서 나중에 의사 할게. 아니다, 검사할게. 아니야, 판사할게. 그래, 의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다 해라. 진짜 공부만 하기로 약속해. 알겠지? 알겠어. 마냥 애기 같은 동생인 줄 알았는데 동생도 집안 환경 때문에 나름 철이 일찍 들었나 봅니다.
그 흔한 사춘기도 한 번 없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잘 지냈고 공부도 정말 잘했습니다. 저랑 어머니가 집에 들어갈 시간 맞춰서 상도 차려놓는 거 보니 내 동생이 많이 컸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 부모님 옷집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도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동생이 놀이동산으로 소풍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그날 소풍 간다는 말이 없었고요. 혹시 제가 까먹은 건가 하고 집에 가서 저녁밥을 먹으면서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오늘 소풍 갔다 왔어? 동생이 입을 꾹 다물고 눈을 요리조리 굴리더라고요. 어머니는 이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을 지으셨고요. 왜 말을 못해? 소풍 갔다 왔어? 아니면 안 갔어? 안 갔어. 왜? 왜 안 갔어? 동생이 밥을 뒤적이던 젓가락을 내려놓자 어머니도 따라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민호야, 오늘 소풍 가는 날이었니? 엄마한테 가정통신문도 안 보여주고 왜 그랬어? 놀이동산 비싸서. 엄마랑 누나랑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소풍을 가?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 어린 동생이, 한창 노는 거 좋아할 그 동생이 집안 형편 생각해서 소풍을 안 갔다고 하니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셨는지 밥은 입에 대지도 않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셨습니다. 참다 저는 동생한테 소리쳤습니다. 야, 너 바보야? 너 소풍 보내줄 돈은 있거든? 너 예전부터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했잖아. 놀이기구 한 번도 타본 적 없다고 꼭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근데 왜 안 가, 이 바보야? 야, 놀이공원 가. 엄마, 우리끼리 놀이공원 가요. 다음 달에 너 생일이지? 그때 우리 셋이 같이 가자고. 제가 화내는 게 무서웠는지 아니면 제가 울어서 그랬는지 동생은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눈물 젖은 밥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보니 큰 놀이공원은 비싸니까 드림랜드라는 놀이공원에 가라는 겁니다. 거기가 훨씬 싸다면서요. 그래서 어머니랑 동생이랑 상의 끝에 동생 생일인 토요일 날 김밥 도시락을 싸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무룩하던 우리 동생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가는 거냐고, 정말 가는 거냐고 몇 번이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놀이공원에 가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친구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평일에 일하는 시간을 1시간 더 늘려서 일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놀이공원이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었던지라 들떠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서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동생 풍선도 사줄 생각을 하니까 일이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놀이공원에 가는 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벌써부터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온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누나, 나 토요일 날 뭐 입고 갈지 벌써 다 정했다? 완전 신났네. 그렇게 좋아? 응, 완전 좋아. 엄마랑 누나랑 가서 더 좋아. 민호야, 우리 가서 거기 있는 놀이기구 다 타고 오자. 당연하지. 저와 동생은 그렇게 행복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설렘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놀이공원에 가기 전날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아침부터 엉덩이를 실룩이며 신바람이 났더라고요. 누나, 오늘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럼 빨리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와. 응, 나 갈게. 어제, 그저께, 또 그 전날이랑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기 전날이라는 것만 빼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하교를 하고 평소처럼 친구 부모님네 창고에 갔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다다랐는데 2층 사무실에 있어야 할 친구의 부모님이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안절부절한 모습이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갸웃거리며 가는데 저를 발견한 친구 부모님이 한 걸음에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민정아, 빨리 가, 빨리. 네? 빨리, 민호 사고 났댄다. 얼른 병원으로 가.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지금 제게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동생이 생일이라서 서프라이즈를 하려는 건가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부모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갈 곳을 잃은 눈동자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걸어가면 30분 좋게 걸리는 거리를 15분도 안 되어서 도착했습니다. 이민호요. 15살이요. 제 동생이에요. 응급실에 있나요? 땀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병원 데스크에 들이밀었습니다. 간호사분은 침착하게 차트를 넘기셨습니다. 침착한 표정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분이 응급실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침대 위엔 누가 누워 있었고 그 위엔 흰색 천이 머리 끝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흰 천은 군데군데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밑엔 어머니가 목 놓아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뭐에 홀린 것 마냥 터덜터덜 동생에게 다가가서 흰 천을 살짝 걷어보았습니다. 동생은 차마 눈에 담기도 힘들 만큼, 모르고 봤다면 제 동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엉망인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하교하는 길에 신호등에 서 있었는데 그 대낮에 술을 잔뜩 처먹은 음주운전자가 냅다 인도를 올라탔답니다. 시속 130km로 달려온 자동차에 동생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겨우 숨만 붙은 채 응급실에 왔지만 응급실 오자마자 숨이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하셨을 때에도 동생은 이미 숨을 거둔 다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다 진짜 잠이 올 법도 한데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동생이 머릿속에, 눈앞에, 가슴 속에 맴돌았습니다. 동생이 웃는 모습도 생각나고 신이 날 때 엉덩이를 흔드는 버릇도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의 예쁜 글씨체도 생각이 나고 동생이 얌전히 앉아 공부하는 모습도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동생과 함께 밥을 먹은 것도 생각이 나고 또 동생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그날을 생각하며 설레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놀이공원은 가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생일날도 못 넘기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놀이공원도 못 가고 세상을 떠났는지 너무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장례가 끝나고 동생을 납골당 한 칸에 혼자 두고 온 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셋이 가기로 했던 드림랜드에 편지를 썼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몇 월 며칠 제 동생의 생일날 어머니까지 셋이서 드림랜드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 전날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단 한 번도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영영 놀이공원에 못 가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동생에게 그리고 저와 엄마에게 그날 날짜에 놀이공원 티켓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을 계속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강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사실 제게 그 편지는 하소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답답할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티켓을 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3일 뒤에 집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자유이용권 3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저희가 놀이공원에 가려고 했던 동생 생일의 날짜였습니다. 저는 그 3장 중 한 장을 들고 동생이 있는 납골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사진 옆에 잘 올려두었습니다. 미안해, 약속 못 지켜줘서. 그래도 티켓은 구했다, 민호야. 동생의 죽음은 제 평생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동생은 제가 누구보다도 아끼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같이 하교를 안 해서 그런 일이 생겼나 싶기도 하고 괜히 놀이공원을 가자고 해서 애가 들떠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동생만 떠올리면 목구멍이 답답하게 조여오고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심할 때는 제가 숨쉬고 먹는 이 평범한 일상들조차 사치라고 느껴졌습니다. 동생이 하늘에서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나를 원망하진 않을까 겁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그런 마음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동생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고 어머니도 똑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쯤에 사채를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한우를 사서 구워 먹었습니다. 그 비싼 고기 딱 한 덩이 산다고 어머니랑 저 둘 다 배부르게 먹진 못했지만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는데 21살 끝 무렵에 매니저로 승진을 했습니다. 무려 정규직에 연봉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매니저가 된 그날도 어머니랑 소고기 파티를 했었네요.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일을 하다가 신규 오픈하는 매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크고 위치도 좋은 곳에 있어서 본사에서도 투자를 많이 한 만큼 기대도 큰 매장이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장 오픈 후 예상대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매출도 잘 나오고 손님들 평도 정말 좋았습니다. 3달 만에 목표치 달성하고 첫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희 부점장님이 제게 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부점장님은 저보다 7살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부점장님도 저처럼 어린 나이부터 일해서 매니저 승진하고 부점장까지 되었다는 건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사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첫 회식 날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부점장님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민정씨, 괜찮아요?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저 술 잘해요. 괜찮아요, 부점장님. 아닌데 조금 취한 것 같은데 집이 어디예요? 집이요? 저 미아리 살아요. 가는 길이네요. 저 술 안 먹었으니까 태워다 드릴게요. 30분 뒤에 출발하니까 주차장으로 오세요. 네? 저 아직 괜찮은데? 부점장님은 제 대답은 안 듣고 화장실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이미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부점장님이 안 챙겨주셨다면 추태를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부점장님 차 얻어 타고 집에 가는데 취해서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부점장님이 제게 은근히 관심을 주는 걸 눈치채게 되었죠.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같은 직장이다 보니까 대놓고 좋아하는 티는 못 내고 은근슬쩍 챙겨주더라고요. 그 태도가 싫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점장님이 좀 잘생겨서 매장 내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솔직히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망설여지더라고요. 저 남자 사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쁜데 남자 사귈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고등학생 때 대시 몇 번 받아본 게 전부였습니다. 연애라는 게 제게는 너무 낯설고 낯간지러운 거라 망설여지는 것도 있었고 사실 남자라는 존재에 대한 망설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고 남동생은 중학생 때 하늘로 갔고 그 후로 어머니랑 둘이 살아서 그런지 제겐 남자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점장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저도 좋으면서도 선뜻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숙맥인 줄만 알았던 이 남자가 어느 날 저를 붙잡고 당차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퇴근하는데 갑자기 할 말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만나봐요, 민정씨. 민정씨가 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려운 게 내가 아니라면 그냥 한번 만나봐요.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만나봤는데도 별로라면 그땐 붙잡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들도록 제가 정말 잘할 거예요. 7살이나 많은 아저씨가 얼굴 뻘개져서 이렇게 예의 바르게 또 고백을 하니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시작과 동시에 느낀 건데 이 좋은 걸 왜 여태 망설였나 싶더라고요. 부점장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기분, 존중을 받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7년을 만났습니다. 연애를 오래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둘 다 일에 대한 욕심이 크기도 했고 중간에 번갈아서 지방 오픈 매장도 가면서 장거리 연애도 하고 제가 잠깐 본사에도 가면서 일이 바빠지기도 해서 결혼은 늦어지고 연애가 길어졌습니다. 7년쯤 되니 부점장님 나이도 있고 제 나이도 많이 찼던지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서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식장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오갔었죠. 그래서 더욱 프로포즈는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프로포즈라는 게 드라마에나 나오는 말이지 현실에서 드라마 같은 프로포즈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개 결혼 약속하고 식장까지 다 잡고 나서 프로포즈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레스토랑에서 반지 정도 주는 게 다잖아요. 현실주의적인 제 성격상 원래 그런 로망도 없는 사람이라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그땐 서로 다른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일 끝나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갈 곳이 있다면서요. 그러고는 일찌감치 퇴근해서 저를 데리러 왔는데 무슨 일인지 옷도 정장으로 멋지게 차려입은 겁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우리 기념일인가? 제가 정말 기념일을 잊기라도 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남자친구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오늘 무슨 일을 벌이려나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혹시 반지 주러 레스토랑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주 잠시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기엔 차가 도심 외곽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보통 서울에 있는 프로포즈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강남이나 아니면 한강 근처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탄 차는 동대문을 지나 더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속으로 설마를 외쳤습니다.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차가 주차장에 도착했고 남자친구가 먼저 내려 제가 탄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떨렸지만 티는 안 내고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설마 했던 그곳은 북서울 꿈의 숲이었습니다. 과거의 드림랜드였던 바로 그것이었죠. 동생이 죽은 뒤 한 번도 드림랜드에 가본 적도 없었고 북서울 꿈의 숲으로 바뀐 후에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한켠엔 언제나 동생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있었으니까요. 제 뒤숭숭한 마음을 남자친구가 아는지 모르는지 제 손을 잡고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벗어나 숲의 언덕을 오르고 또 오르다가 봉긋하게 솟은 언덕의 한쪽 벤치에 저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던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갑에 항상 드림랜드 티켓을 지니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당신한테 아주 중요한 장소가 아닐까 싶어서. 그리고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데에는 이만큼 중요한 장소가 알맞지 않을까 싶어서 데려왔어. 민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남자친구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닿은 반지가 눈이 부시게 예뻤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뒤로 펼쳐진 숲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어두워서 모든 형체가 눈에 잘 들어오진 않았지만 분명 이곳은 제가 본 어떤 숲보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그때 제 감정을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풍경 때문인지, 남자친구의 프로포즈 때문인지, 아니면 동생 때문인지, 그냥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남자친구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좋아였습니다. 한참을 펑펑 눈물을 흘리다가 집에 가는 차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갑에 맨날 티켓 넣고 다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당연히 알지. 왜 몰라? 드림랜드라는 건 또 어떻게 알았고? 낡아서 많이 지워졌는데. 내가 그 티켓을 어떻게 했냐? 언뜻 봐도 알지. 내 첫 아르바이트였는데. 뭐? 아르바이트? 내가 말 안 했나? 나 드림랜드에서 일한 적 있었어. 군대 제대하고 23살 때인가? 그때 자기가 몇 살이었지? 16살? 중학생이었겠네? 진짜? 진짜야?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23살 때부터 1년 반은 일했던 것 같은데. 그럼 혹시 편지 알아? 내가 16살 때 드림랜드에 편지 썼거든. 동생 죽은 뒤에. 설마 그게 진짜 당신이라고? 진짜야? 정말? 그걸 왜 모르겠어? 동생이 놀이공원 가고 싶어 했는데 하늘나라 갔다고 티켓 줄 수 있냐고 한 거? 그때 일했던 알바생들 중에서 그 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 근데 그게 진짜 당신이라고? 진짜? 남자친구도 저도
온몸에 닭살이 오소소 솟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한테 동생이 죽은 건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지어낼래야 끼워 맞출래야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운명이라는 말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인연은 동생이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우연이라고 하긴 너무 깊고 진한 인연이 되었잖아요. 말 그대로 이건 운명인 거죠. 동생이 이어준 저희는 그 이후 결혼식도 잘 올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벌써 애들 둘이나 낳고 열심히 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인 남편이 프로포즈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동생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에게 애착이 컸던 만큼 그 죽음도 크게 다가왔고 훌훌 털기엔 제 나이가 너무 어리고 마음도 여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장소에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줌으로써 저는 비로소 그 미련한 마음을 털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생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하나뿐인 사랑하는 동생 이민호는 여전히 제 가슴속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안한 마음 대신에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만을 가득 채운 채로 말이죠. 저는 더 이상 그곳을 회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애들이랑 남편이랑 다 같이 북서울 꿈의 숲으로 산책을 자주 갑니다. 동생도 하늘에서 저희와 함께 그곳을 산책하고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